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는 사연 어루다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화면을 톡톡 2번 눌러주시면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올해 51살의 주부입니다. 지금은 대학에 다니는 딸과 둘이 살고 있어요. 딸과 단둘이 남게 된 제 이야기를 적어봅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면 우리 가족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20년 넘게 반복된 일상이었지만 그때는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매일 아침 시리얼과 토스트로 남편과 아이의 아침을 챙겼습니다. 남편과 아이는 항상 먹는 둥 마는 둥, 시간에 쫓겨 허겁지겁 아침을 해치웠죠. 오늘도 잘 다녀와! 외치는 인사를 뒤로 하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렇게 조용해진 집에서 저는 잠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준비했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저는 동네 대형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계산대에서 손님들을 응대하는 일이었는데 조금 힘들긴 했지만 나름 보람도 있었어요.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부터가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빨래, 청소, 저녁 준비까지 일사천리로 해야 했죠. 남편은 현장 관리자로 일을 하고 있어 남들보다 퇴근 시간이 빨랐어요. 늘 피곤해하기에 저녁 한 끼만큼은 손수 차려주고 싶어 전 항상 부지런을 떨었죠. 저녁 식사 후에는 아이 학원 마치는 시간에 맞춰 남편과 함께 드라이브 삼아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딸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 가끔 편의점에 들러 셋이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워했죠.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었죠. 그때는 이런 소소한 일상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한 삶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20년 넘게 다니던 건설회사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신호들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평소보다 말이 없어지더니 한숨을 쉬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어봐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이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아. 큰 공사가 몇 개 엎어지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대.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 그 다음에는 보름, 그리고 한 달. 회사에서는 곧 정상화 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래 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저는 낮에는 마트에서, 밤에는 근처 24시간 분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 자면서 가게를 붙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딸에게는 엄마가 부업을 시작했다 둘러댔지만 눈치 빠른 아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어느 날 딸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찡했습니다. 겨우 17살인 아이가 어른들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게 미안하고 안쓰러웠어요. 남편은 점점 침울해졌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도 식사도 피하며 혼자 멍하니 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20년을 일했는데 이게 뭐야.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남편이 허공을 보며 말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처량해 보여서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꼭 참았어요. 몇 달간의 버팀 끝에 결국 남편의 회사는 폐업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50이 다 돼가는 나이에 재취업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구인 사이트를 뒤지고 지인들에게 연락했어요. 수십 장의 이력서를 작성해서 여기저기 보냈지만 돌아오는 답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면접 기회가 있어도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또는 우리가 원하는 조건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남편의 어깨는 점점 더 축 처져 내려갔고 자존심도 많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20년 넘게 성실히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온 남편이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한다네요. 결국 남편은 저녁마다 대리운전을 시작했어요. 새벽 2, 3시에 집에 들어오는 남편의 피곤한 얼굴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쓰라렸습니다. 한때는 현장 관리자로서 여러 사람들을 지휘하던 남편이 이제는 밤새 낯선 사람들의 차를 운전해주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일단 돈을 벌어야지.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남편 앞에선 절대 울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무너지면 이 가족이 정말 끝날 것 같았거든요. 딸도 분위기를 눈치채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말이 없어지고 용돈을 달라는 말도 잘 안 했습니다. 가끔 엄마, 아빠 괜찮아요? 물어볼 때면 당연하지, 뭐가 걱정이야 라고 대답했지만 아이 눈엔 다 보였을 거예요. 밤늦게 대리운전을 하고 돌아온 남편은 항상 기진맥해 있었습니다. 소주 한 병을 사와서는 혼자 마시며 깊은 한숨을 쉬곤 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트와 분식점을 오며 가며 하루하루를 버텼고 남편은 낮에는 구직 활동,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어요. 아이는 학원비가 부담될까봐 학원 안 다녀도 돼요 라고 말했지만 그것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오랜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남편이 새로운 직장을 얻을 기회가 생긴 거예요. 여보, 큰일 났어. 정말 큰일. 남편이 흥분한 목소리로 집에 뛰어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또 무슨 나쁜 일이 생겼나 싶어 가슴이 덜컥했는데 남편의 얼굴은 오히려 밝았습니다. 김 부장이 연락을 했는데 자기 처제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사람을 구한대. 그런데 조건이 정말 좋아. 남편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희망이 실려 있었어요. 그 회사는 수입 건축자재를 유통하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남편의 건설 현장 경험을 살려서 영업과 고객 관리를 담당하는 자리였어요. 월급도 예전 회사보다 오히려 나았고 무엇보다 정규직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면접 당일, 남편은 새 정장까지 사입고 나갔어요. 몇 달 만에 보는 남편의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남편은 웃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합격했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이야.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정말 오랜만에 치킨을 시켜 먹으며 축하했습니다. 아이도 아빠 축하해요 라며 환하게 웃었고 저도 몇 달 만에 마음 놓고 웃을 수 있었어요. 이제 다시 예전처럼 살아갈 수 있겠다. 그때 제 마음속에 피어오른 작은 희망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직장은 남편에게 예상보다 큰 도전이었습니다. 20년 넘게 현장에서 몸으로 일했던 남편이 갑자기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해야 했으니까요. 출근 첫째부터 남편은 힘들어했어요. 여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남편이 집에 와서 저에게 엑셀 사용법을 물어봤어요. 저도 마트에서 간단한 것만 써봐서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는데
남편은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했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오늘도 사장이 보고서 다시 만들라고 하더라고. 뭔가 틀렸다는데 어디가 틀린 건지 모르겠어. 퇴근 후 저녁 먹으면서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현장에서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 다 알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숫자고 그래프고 돌아버리겠어. 남편의 하소연은 날을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부터 남편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일은 어려워했지만 뭔가 다른 종류의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사장이 참 좋은 사람 같아. 내가 실수해도 차근차근 알려주고 격려도 많이 해주고. 남편이 말했어요. 그 회사의 여사장님은 40 중반의 미혼 여성이었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시작한 사업을 물려받아서 10년째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 말로는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직원들도 잘 챙겨주는 분이라고 했어요. 오늘은 사장이 점심도 사주더라. 나 같은 신입한테까지 신경 써주더라고. 남편이 신이 나서 말했어요. 저는 그저 좋은 사장님을 만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택배가 왔는데 보낸 사람이 남편 회사였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 과일 세트가 들어있었죠. 배, 사과, 최상급의 과일들이었죠. 이게 뭐야? 저녁에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남편도 당황하는 표정이었어요. 이거 사장이 보낸 것 같은데 직원 가족들한테 가끔 이런 걸 보내준다고 들었어. 남편이 대답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명절도 아닌데 다른 직원 가족들한테도 다 보내는 건지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괜히 남편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후로도 한 달에 2번씩 과일이나 고급 반찬이 택배로 왔어요. 처음에는 좋은 사장님이구나 싶었는데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여보, 이거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 사장님께 안 받겠다고 말해봐. 제가 말했더니 남편이 난색을 표했어요. 그럴 수는 없지. 사장님 마음인데,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받는다고 했잖아. 남편의 대답이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더 이상한 건 남편의 야근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입이라 일을 익혀야 한다며 일주일에 1~2번 늦었는데 2달쯤 지나니까 일주일에 3~4번은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오늘은 사장이 새로운 프로젝트 설명해 주시느라 늦었어. 남편의 설명이었어요. 매번 사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는 거야? 제가 물어봤더니 남편이 잠시 말을 멈춰다가 대답했어요. 사장이 워낙 꼼꼼해서 새로운 직원은 특히 신경 많이 써주는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남편 핸드폰에서 계속 카톡 소리가 났어요. 1번, 2번이 아니라 계속해서요. 남편은 샤워 중이었고 저는 호기심에 핸드폰을 슬쩍 봤습니다. 사장님이라고 저장된 번호에서 온 메시지들이었어요. 내용까지는 보지 않았지만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사장이 직원에게 이렇게 연달아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정상적인가 싶었어요. 여보, 사장님한테서 메시지 많이 왔어. 남편이 샤워 끝나고 나왔을 때 말해줬더니 남편이 급하게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아, 내일 미팅 자료 관련해서 그래. 급한 일이라서. 남편이 후다닥 답장을 치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답장 치는 모습이 뭔가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며칠 후에는 토요일 저녁에도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미안해.
갑자기 사장이 내일 일요일에 중요한 고객 만나는데 같이 가자고 하셔서 오늘 저녁에 미리 준비해야 한대. 일요일에 고객을 만나? 저는 의아했어요. 일요일에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게 일반적인가 싶어서요. 그 고객이 평일에는 바쁘다고 해서 사장이 직접 나서는 큰 거래라고 하니까 나도 가야지. 남편이 나간 후 저는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12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어요. 술 냄새도 나고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어떻게 됐어? 제가 물어봤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잘 됐어. 사장이 나를 많이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 앞으로 더 중요한 일들을 맡겨주실 거래. 그런데 입사 5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남편에게 또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골프를 시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골프? 갑자기 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은 평생 골프에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사장이 골프를 즐기시는데 나도 배워두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회사에서 고객들이랑 골프 치는 일이 많다고 영업하는 사람은 골프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 그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었어요. 실제로 많은 회사에서 골프로 접대를 하니까요. 하지만 뭔가 석연케 않았습니다. 건축자재 유통업체에서 그렇게 골프 접대가 많을까 싶었어요. 골프채도 사야 하고 레슨도 받아야 하고 돈이 많이 들 텐데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더니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사장이 처음에는 회사 골프채 빌려 쓰라고 하시고 레슨비도 회사에서 지원해 주신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실력이 늘면 그때 개인 골프채 사면 된다고. 그렇게 남편은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퇴근 후에 연습장에 갔고 집에 오는 시간이 더 늦어졌죠. 오늘은 연습장에서 좀 오래 쳤어. 사장이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하셔서. 처음 몇 주는 정말 골프 연습을 하는 것 같았어요. 집에 와서 골프 자세를 연습하기도 하고 골프 관련 유튜브 영상도 보고요. 어려운 운동이네, 생각보다. 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 남편의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연습장에 간다고 나가서는 밤 11시, 12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연습장에 그렇게 늦게까지 하나 싶어서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남편이 다닌다는 연습장은 밤 10시에 문을 닫더라고요. 여보, 연습장 10시에 끝나는 거 아니야? 제가 물어봤더니 남편이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연습 끝나고 사장님이랑 다른 분들이랑 치킨 먹으면서 골프 이야기를 좀 하고 온 거야. 골프는 이론도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남편의 말투가 평소보다 어색하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주말에도 고객 접대로 골프 치러 간다며 하루 종일 나가는 일이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주말만큼은 가족과 함께 보냈거든요. 늦잠 자고 같이 마트도 가고 아이와 영화도 보고. 그런 소소한 행복이 우리에겐 소중했는데 그런 시간이 없어졌죠. 오늘도야? 어느 날 아이가 투덜거렸어요. 주말에도 없고 평일에도 늑대 와서 거의 못 봐.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아빠도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이해해줘. 딸을 다독였지만 속으로는 저도 서운했습니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여보, 아무래도 골프 치는 횟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어. 아이도 아빠 보고 싶어 하고. 그러면 남편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나도 가족이랑 시간 보내고 싶지. 근데 이게 다 일이야. 사장이 나를 믿고 중요한 고객들 접대에 데리고 다니시는 건데
빠질 수가 있나? 그래도 한 달에 2-3번 정도는 우리랑.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하셨어. 조금만 참아줘. 내가 회사에서 자리 잡으면 그때는 시간이 날 거야. 그렇게 남편을 설득하려는 제 노력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점점 더 골프에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골프복도 하나 둘씩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회사에서 빌려주는 것만 입더니 어느새 고급 골프복을 몇 벌씩 사오더라고요. 이거 얼마야? 사장이 직원들한테 좋은 걸로 사주셨어. 고객 접대할 때 옷도 단정해야 한다고. 골프채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 걸 쓰다가 개인 골프채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라며 비싼 골프채 세트를 사왔어요. 100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는데 회사에서 보조해줘서 실제로는 반값만 냈다고 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실력 많이 늘었어? 자기는 몇 하나 나와? 주워들은 말로 물어봤습니다. 아직 초보라서 스코어보다는 자세 교정에 집중하고 있어.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곤 했죠. 골프 치고 온 날의 남편의 상태도 이상했어요. 진짜 골프를 치고 왔다면 피곤해야 정상인데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일 때가 많았어요. 술 냄새도 별로 나지 않고요. 고객 접대라면서 술 냄새가 안 나는 게 이상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에 전화가 왔어요. 여보, 전화 왔어. 라고 말했더니 남편이 황급히 뛰어나와서 핸드폰을 가져갔어요. 발신자를 보니까 사장님이었어요. 네, 사장님. 네, 지금 바로. 남편이 전화를 받으며 다른 방으로 가더라고요. 그 모습이 뭔가 수상했어요. 그날 밤 남편은 급한 일이 생겼다며 다시 나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급한 일이야? 제가 물어봤지만 고객이 갑자기 연락이 왔다는 대답뿐이었어요. 그렇게 남편과의 사이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식탁에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도 별로 없고 있어도 핸드폰만 보거나 TV만 보며 대화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 이번 주말에는 집에 있어? 글쎄, 일정 봐야겠다. 딸이 실망한 표정이 안쓰러웠습니다. 점점 불안해졌어요. 남편이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고 괜히 의심하는 건 아닌지 스스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평일 저녁에 또 연습장 간다며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여보,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골프가 뭔지 구경이라도 해보고 싶어서.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확연히 당황한 것을 봤어요. 그게 오늘은 사장이랑 중요한 연습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가면 좀 그럴 것 같아. 다음에 기회 있으면.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연습장만 하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저는 남편을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차를 몰고 따라가니 남편이 향한 곳은 연습장이 아니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높은 담장과 화려한 조경이 둘러싸인 곳이었죠. 남편은 차를 세우고 망설임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 순간 모든 의문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가까워 들어온 남편을 보며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골프 연습은 잘했어?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는지 다 봤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명하던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안하다. 더 이상 거짓말 못하겠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불륜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무너진 내 인생을 다시 세워주는 줄 알았어. 하지만 그게 다 잘못이었어. 그는 두 손을 모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끝낼게. 회사도 당장 그만둘게. 정말 미안해. 남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사장이었습니다. 만납시다. 차가운 목소리였죠. 약속 장소에 나가니 그녀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혼해 주세요. 이 돈이면 충분할 겁니다. 봉투 안엔 수표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봉투를 내려다보다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이런 더러운 돈 필요 없어요. 제 대답에 그녀는 표정을 일그러지며 그럼 당신은 이런 돈이라도 있고? 여러 장면을 상상하며 갔기에 저는 그녀를 보고 웃으며 테이블에 있던 봉투를 집어 그녀의 얼굴에 던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손은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담담하지만 단호한 멀티였습니다. 지금 삶이 좋아.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다시 궁상맞게 다음 달 생활비 걱정하며 그런 생활로 돌아간 생각이 가슴이 답답해. 나도 이제 편하게 남들처럼 살고 싶어. 용서를 빌던 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딸이 아빠를 붙잡았습니다. 아빠, 왜 그래? 우리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 다시 노력하면 예전처럼 웃을 수 있잖아. 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딸의 눈을 피했습니다. 넌 아직 어려서 몰라. 세상은 힘들어. 아빠도 이제는 남들처럼 살아보고 싶어. 딸의 얼굴에는 불안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잖아. 나도 다 봤어. 엄마가 어떻게 버텼는지 다 봤다고. 그 순간 잠시 흔들리는 듯 보였던 남편의 표정은 곧 다시 굳어졌습니다. 그만하자.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어른들 일이야. 딸은 끝내 눈물을 쏟으며 이제 아빠는 우리 가족 아니야. 아빠가 우리를 버린 거니까. 그리고는 등을 돌린 채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에는 깊은 정적만 흘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니 저 역시 그를 붙잡아야 할 이유도 미련도 없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여사장이 위자료라며 남편에게 건넨 돈은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와 저의 생활을 위해 살고 있던 집만은 지켰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던 순간도 저는 담담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울분과 배신이 탓이었을까요? 대신 아주 차가운 평온이 밀려왔습니다. 이제는 나와 아이만을 위해 살겠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의 방향을 새로 정했습니다. 남편도 여사장도 돈도 더는 제 마음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는 자리는 컸지만 그 빈자리를 서서히 메우는 건 딸아이와의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둘이 잘 살 수 있지? 어느 날 딸아이가 조심스레 묻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 둘이 더 행복하게 살아보자. 생활을 지탱하기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장사 경험도 없었고 빚까지 지고 나니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새벽 시장을 돌며 신선한 재료를 사고 정성껏 반찬을 만들다 보니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서 손님과 웃으며 인사할 때면 제가 다시 살아난다는 걸 느꼈습니다. 딸아이는 그런 저를 누구보다 열심히 응원해 주었죠. 주문이 많을 땐 늦게까지 배달을 함께 해주기도 했고 집안 살림도 틈나는 대로 도와주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자 응원자가 되어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딸아이가 수도권 대학에 합격한 겁니다. 제 폼에 안겨 엄마 해냈어 하고 외치던 순간 저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많은 밤 불안과 싸우며 버텼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래, 우리가 해냈구나. 우리 둘이서. 이혼 후 처음으로 남편 생각이 났어요. 좋아했을 텐데. 이혼 과정을 다 지켜본 아이가 아빠를 만나지 않겠다 했고 연락도 끊어버린 상태라 직접 알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어루만지며 치유되어 갔습니다. 반찬 가게 불빛, 시장의 소란스러움, 그리고 딸아이와 함께 먹는 늦은 저녁. 특별할 것 없는 하루들이지만 그 평범함이 제겐 다시 얻은 보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 반찬 가게 사장님이 저녁마다 저희 가게 앞을 서성이는 낯선 남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기 요즘 가게 근처에 초췌한 얼굴로 왔다 갔다 하는 남자 있던데 혹시 아는 사람이에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일부러 밖을 살폈습니다. 지나가며 가기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사람,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얼핏 봤으면 몰라볼 정도로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발걸음을 멈추더니 이내 가버리더군요. 왜 온 거지? 그는 가게 마감 시간에 맞춰 다시 나타났습니다. 초췌한 모습이 마치 예전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등간을 올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후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머뭇거리며 그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잘 지내지? 너무 보고 싶었어. 아이도, 당신도, 다시. 순간 제 안에서 오랜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니야. 나가. 2번 다시 오지 마. 그 사람의 얼굴은 한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몰차기에 돌려 내보냈습니다. 딸아이와 어렵게 찾은 평온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돌아온 이유가 궁금했으니까요. 걔 몰라? 사장이라는 여자한테 버림받았대. 그 여사장이 요즘 다른 남자 만난다더라. 결국 둘이 헤어진 걸로 알고 있어. 맨몸으로 쫓겨난 것 같던데? 자업자득이지 뭐. 결국 남편은 자신이 선택한 자리에서 밀려나 돌아오고 싶었던 거죠. 사랑도 책임도 아닌 기댈 곳을 찾아 헤맨 끝이 우리였구나 하는 생각에 더 괘씸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흘렀을 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인을 통해 전해들은 이야기는 그가 그동안 여사장이 저질러온 각종 비리들, 회사의 불법 거래, 자금 횡령, 탈세 등 모든 것을 검찰에 제보했고 결국 그 여자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디로 갔는지 여사장의 구속 후 행방을 모른다고 하더군요. 가족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선택했던 남편의 결말은 그렇게 비극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잘못된 만남과 잘못된 선택이 둘 다를 파국으로 몰고 간 거죠. 이혼 후 먹고 살기 바빠 맘껏 미워하거나 원망할 시간도 없었는데 통화를 마친 제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평온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혼 후 처음으로 깊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세상은 살만합니다. 당당한 엄마로, 여자로 일어선 당신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따뜻한 댓글로 응원 부탁드려요.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비 며느리의 과거를 용서한 시어머니.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로 괴로워하는 어머니의 사연이 이어집니다. 저는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40이 다 되어가는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며 예비 며느리를 집에 데려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사실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벌써 39인데 연애 소식 한번 제대로 들려주지 않던 아들이었으니까요. 주변에서도 이제 결혼은 글렀다며 혀를 차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그날 오후 현관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와 함께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들어가요.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서는 순간 저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치마를 입은 그녀는 정말 단정하고 예뻤어요. 손에는 작은 꽃다발과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목소리도 참 곱더라고요.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하는 모습에서 가정교육을 잘 받고 자란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어머니, 별거 아닌데 제가 좋아하는 차예요. 함께 마셨으면 해서요. 차분한 말투까지 마음에 들었죠. 외국 유학까지 다녀왔다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탄성을 질렀습니다. 머리도 좋고 예의도 바른 모습에 첫 만남부터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이가 우리 며느리가 된다니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솔직히 40이 다 된 노총각인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훌륭한 여성이 관심을 보인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날 저녁 내내 그녀는 제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유학 생활 이야기, 아들과 어떻게 만났는지, 앞으로의 꿈까지 모든 이야기가 진솔하고 따뜻했습니다. 괜히 제 가슴까지 벅차올랐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이제야 결혼을 할 수 있겠구나, 속으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설렘을 감추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장가갈 것 같아. 정말 괜찮은 아이를 데리고 왔어. 올해 안에 시켜야지. 그동안 못했던 자랑을 마음껏 늘어놓았어요. 그 후 예비 며느리와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연락이와 만남을 가졌어요.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은데 시장 구경하러 가실래요? 함께 재래시장을 누비며 장을 볼 때면 정말 꼼꼼했어요. 어머니, 이 고등어 정말 신선해 보여요. 오빠가 고등어 조림 엄청 좋아하잖아요. 어머니가 하시는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저도 알려주세요. 하나하나 물어보고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얼마나 기특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함께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팔을 썰고 있는데 손놀림이 어찌나 야무진지. 어머니, 요리 정말 잘하세요. 저는 아직 서툴러서. 아니야, 파 써는 솜씨가 처음 해본 것 같지 않아. 너무 잘해. 그렇게 함께 만든 저녁을 먹을 때 그녀는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반찬 너무 맛있어요. 나중에 저도 꼭 배우고 싶어요. 매 순간 한마디 한마디에 저의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 삼으면 참 좋겠다.
점점 더 깊어지는 애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쇼핑도 나갔어요. 그녀는 항상 제 취향을 먼저 물어봤어요. 남편과 아들에게는 기대할 수 없었던 배려였죠. 어머니, 이 색깔 어때요? 어머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카페에서 수다를 떨 때면 정말 딸과 함께 있는 것 같았어요. 아들과는 해보지 못한 소소하고 달콤한 일상의 시작이었죠. 연애 얘기부터 요리, 패션, 드라마 이야기까지 마치 늘 그리워했던 딸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그런 날들이 몇 달 계속되면서 저는 완전히 그녀의 매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친구들과의 정겨운 모임이 있었습니다. 즐겁게 웃고 떠들던 그때 문 앞에서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손을 잡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 아들이다. 저도 반가웠고 친구들도 호들갑을 떨며 반겨주었어요. 어쩜 저렇게 예뻐.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 민수 능력자네. 곧 손주도 보겠어. 정말 잘 됐어. 친구들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저는 세상 누구보다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제 편인 것만 같았어요. 사실 친구들 사이에서 항상 주눅 들어 있었거든요. 다른 집 아들들은 이미 결혼해서 손자까지 있는 마당에 우리 아들만 홀로 지내고 있으니까요. 아이들이 자리를 떠나고 난 뒤 한 친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근데 왠지 낯이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예비 며느리. 저는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이 참 저런 미인상은 흔치 않잖아. 괜히 착각하는 거지. 하지만 친구는 계속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글쎄 낯이 너무 익은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그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다 낯이 익다. 침대에 누워도 눈을 감아도 친구의 그 목소리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환한 웃음이 떠오르면서도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무거운 돌덩이처럼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뒤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든 순간 들린 목소리는 제 온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예비 며느리 내 지인 아들과 결혼했던 애야. 둘이 유학까지 같이 갔었다고. 확실해.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멍해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습니다. 아들에게 당장 물어봐야 할까? 혹시 아들도 이미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도 외아들인데 이혼한 여성과의 결혼을 허락해야 하는 걸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잠 못 이루며 뒤척이다 휴대폰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예비 며느리를 보며 고민은 더 깊어갔습니다. 분명 좋은 아이인데 내가 너무 구시대적인 사고를 가진 걸까? 요즘 세상에 이혼이 무슨 큰 흠이라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바위처럼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부모님은 결혼 조건을 하나하나 따지셨죠. 그땐 억울하기도 했지만 이제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의 제 모습이 그때 부모님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에 씁쓸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저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어요. 아들은 제 표정을 보더니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아들 엄마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말문을 열기도 전에 아들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사랑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그 사람이 중요하죠. 아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 나이가 될 때까지 결혼 못한 거 아시잖아요.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해주는 여자가 또 있을까요? 엄마도 몇 달 동안 지켜보셨잖아요.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저한테도 엄마한테도 얼마나 진심인지.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40이 다 된 나이에 이런 사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아요. 아들의 말에 제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저렇게 좋아하는데 그리고 우리도 지켜봤잖아. 정말 괜찮은 아이야. 민수 나이를 생각하면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싶기도 하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며칠을 더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좋은 아이였어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그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저를 진심으로 따르는 그 마음을 뿌리칠 수 없어 저는 그녀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는 우리 가족이야.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있었어요. 40이 다 된 아들이 드디어 결혼할 수 있구나.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며칠 후 예비 며느리가 혼자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제 앞에 앉더니 갑자기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아이가 떨고 있더군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해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부족한 저를 받아주신다고 하셔서 아이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더군요. 정말 감사해요. 저 잘할게요. 그 순간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제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구나. 그날 저는 마음속 깊이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고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갈 때도 청첩장을 만들 때도 그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요. 마치 정말 딸과 함께 준비하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나? 저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져 있었어요. 결혼을 한 달 정도 앞둔 어느 날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런저런 결혼 준비를 물어보던 친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이도 있는데 나 같으면 못 시켰을 것 같아. 근데 너 정말 대단해. 아이? 그 순간 머릿속이 다시 한번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혼한 것도 충격이었는데 아이까지 있다고요? 뭐라고? 너 몰랐어? 5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전 남편이 키우고 있다고 하던데.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아들. 네. 제 표정을 본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미 무슨 말인지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그건 또 숨긴 게 있다는 거지. 한참의 침묵 끝에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져버렸어요. 또 숨긴 거야? 결혼이 코앞인데 지금에 와서야 엄마가 알게 되는 거야? 엄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언제? 결혼식 끝나고 기정사실로 만들고.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그럼 문제가 안 돼? 2번이나 부모를 속인 게 그게 정상이야? 속인 게 아니라 시기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시기를 봐? 언제까지? 결혼하고 나서? 둘 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처음부터 알고 만났고 본인이 얘기하지 말자고 설득했다고. 이혼은 그래, 요즘 세상에 그럴 수 있어. 근데 아이까지, 그것도 5살이나 된 아이가 있다는 건.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제 와서 결혼 취소하자고요?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 아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봤어요. 뭐가 문젠데요? 엄마가 이런 말하기 싫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아? 하지만 내 앞일을 생각하면 제 앞일은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너 혼자 알아서 해.
그래서 데려온 여자가 하필 아이 있는 이혼한 여성이야? 그 말에 아들이 크게 상처받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을 말하는 거야. 현실이고. 그럼 아이 있는 이혼한 여성만 아니면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누구나가 아니야. 너도 그렇게 말하지 마. 그렇게 시대에 뒤떨어지는 얘기 그만하세요. 말이 안 통해 나가세요. 냉정한 아들의 모습에 더 이상의 대화는 불가능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들과 이렇게 크게 싸운 건 처음이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아들은 저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결혼식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도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여보, 우리가 이해해야 하지 않겠어? 당신은 괜찮아? 5살짜리 아이가 있는 여자와 결혼하는 게 그래도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아이가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이혼을 받아들이는 것도 저에게는 큰 용기였는데 이제 아이까지, 그것도 5살이나 된 아이가 있다는 건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만약 나중에 그 아이를 데려와서 함께 살게 된다면, 혹시 그 아이 때문에 우리 아들과 갈등이 생긴다면? 아들은 저를 너무하다고 하지만 정말 엄마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걸까요? 과연 이 결혼을 계속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멈춰야 하는 걸까요? 40이 다 된 아들이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 평생 혼자 살게 되는 건 아닐까? 또다시 잠 못 이루는 밤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화면에 이름이 떠 있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손끝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화가 끊길 때까지 바라보다가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도망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에는 도저히 목소리를 들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도 전화가 왔지만 상황은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장을 보고 집에 오니 그녀가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상기된 얼굴로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깊이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 떨리는 목소리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가만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숨기려던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용기가 없었어요. 그 말에 저는 차마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제 과거까지 함께 받아주실 수 없다면 저는 어머니께 억지로 사랑받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저의 마음속 어딘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럼 이제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저는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안 된다 하시면 물러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물러나겠다는 그 한마디가 오히려 제 마음을 더 흔들어 놓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녀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염려하시는 건 아마 아이 때문이시겠죠. 지금 아이는 외국에서 전 남편이 키우고 있습니다. 당장 제 삶에 함께 얽힐 일은 없을 거예요. 그 사실조차 숨기려 했던 건 제 잘못입니다. 그녀가 조심스레 고개를 숙이고 말을 멈췄을 때 방 안은 갑자기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제 심장은 쿵쿵 소리를 내며 뛰었지만 입술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며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지금 당장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 우리 삶에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머릿속에서 수많은 그림이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우리 집으로 들어온다면 나는 그 아이를 손주처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며느리의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남은 불편함이 결국 드러나고 말까? 눈앞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용서를 구했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차가운 현실만을 생각하고 있었죠. 내 아들을 사랑한다는 말은 진심일까? 아니면 언젠가 아이까지 함께 품어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받아들이면 이 아이는 우리 가족이 되는 걸까? 수없이 질문이 떠올랐지만 어느 것 하나 명확히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무엇을 읽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동정일까, 간절함일까, 아니면 계산된 용기일까? 수많은 단어가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저는 결국 시선을 피한 채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돌아가. 나한테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에게는 차갑게 들렸을 겁니다. 그녀는 말없이 일어나 깊숙이 고개를 숙였고 발걸음을 옮겨 현관문을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집 안에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가 제 마음을 위로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 동안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희미한 빛마저 제 마음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뒤척이다가 눈을 감으면 그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억지로 사랑받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자꾸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아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그녀의 단호함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물을 마시려 부엌으로 갔지만 한 모금조차 삼키기 힘들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심장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 내 아들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새벽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파도가 치듯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새벽녘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눈을 감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주방에서 커피 포트를 올려두고 기다리는데 물 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작은 소음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죠. 창밖을 보니 이웃집 아주머니가 분주히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나만 그 일상에서 멀어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지만 쓴맛만 입안에 남았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걸까?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아이의 눈빛은 항상 진심이었는데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 바로 그녀였습니다. 순간 손끝이 얼어붙은 듯 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제처럼 그냥 두면 전화는 곧 끊기겠지만 계속 이렇게 외면한다면 결국 내 아들에게 상처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이다가 끝내 받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이 꺼지고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런데도 가슴은 요동쳤습니다. 그녀의 방문 후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반찬을 준비하면서도 TV를 켜두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와 눈빛뿐이었습니다. 억지로 사랑받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며 나를 계속 흔들어댔습니다. 퇴근에 돌아온 남편은 저에게 더 이상 고민하지 마. 민수 인생이잖아. 그렇게 잠 못 자고 고민해봤자 우리가 지는 게임이야. 그냥 허락하자. 너무 쉽게 말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러다 아들도 잃을 수 있어. 잘 생각해. 더 이상 시간 끄는 건 아무 의미 없어. 관계만 더 어려워질 뿐이야. 그 말이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동안 흔들리기만 하던 내 마음에 잠시 멈춤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퇴근 후라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제 눈치를 살피는 건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엄마, 오늘 밤까지만 생각을 더 정리해 볼게. 내일 저녁에 그 애랑 같이 와. 아들은 잠시 놀란 듯 나를 바라보다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은 대답조차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 담긴 안도와 긴장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방으로 들어간 뒤 남편은 조용히 걸어와 제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습니다. 저는 홀로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를 처음 만났던 날, 현관 앞에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떨리는 눈빛으로 인사하던 모습, 단정한 옷차림과 낮은 목소리, 그러나 숨길 수 없는 불안이 묻어있던 그 순간, 민수와 함께했던 시간들도 하나둘 스쳐갔습니다. 아이의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 뒤에는 늘 제가 있었고 아이는 언제나 그것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이제는 제 앞에서 스스로의 인생을 선택하고 나아가려 하는데 더 이상의 반대는 하지 말자.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은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아들의 선택을 믿어보자. 생각을 바꿔가니 그렇게 요동치던 마음도 서서히 잦아들며 그날 밤은 오랜만에 고요하게 흘러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민수는 양복 차림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고 언제나처럼 출근 준비를 마쳤지만 표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잔뜩 굳어있던 얼굴 대신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엄마 잘 다녀올게요. 그 짧은 한마디에 괜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민수가 웃으며 집을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잘 다녀와라, 우리 아들. 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제 마음은 한결 따뜻했습니다. 어제 내린 결심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선택 덕분에 아들의 웃음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시계가 7시를 가리킬 때쯤 현관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민수와 그녀가 나란히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처음 방문했을 때와 똑같이 작은 꽃다발과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저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젯밤 내린 결심이 흔들리진 않을까 작은 두려움이 다시 밀려왔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왔구나. 앉아라.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수는 옆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희 둘 진심입니다. 쉽지 않은 길일 거라는 걸 알지만 함께 하겠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다시 파도가 일렁였지만 곧 고요히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알겠다. 민수야. 내 인생이다. 두 사람의 생각이 같다면 함께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막지 않을게.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고 민수는 그 아이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남편도 제 어깨를 다독이며 짧게 덧붙였습니다. 너희를 믿겠다. 서로를 존중하며 살면 그걸로 됐어. 엄마한테 잘해. 거실 안 공기는 한순간에 풀어졌습니다. 긴장으로 굳어있던 표정들이 차츰 부드러워졌고 오랜만에 집안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결혼식장은 밝은 조명과 사람들의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얀 꽃길 위로 신부가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순간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어제까지도 내 마음을 괴롭히던 두려움과 망설임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눈앞에는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신부 곁에 서 있었습니다.
굳은 표정 대신 환한 미소를 짓는 아들의 얼굴은 어느 때보다 듬직해 보였습니다. 손을 꼭 잡은 두 사람의 모습에서 저는 오래도록 찾지 못했던 평온을 느꼈습니다. 주례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객들의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가볍게 누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결국 이 순간을 위해 내가 흔들리고 고민했던 거구나. 이제는 두 사람의 앞날을 믿어야지. 옆에 있던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고 그 순간 저는 비로소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 새로운 시작. 그 길이 쉽지 않더라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제가 밤마다 괴로워했던 것은 온전히 아들을 위한 걱정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친구나 친척,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그럴 줄 알았어 하는 말들이 두려워 아들의 행복보다 제 체면을 먼저 생각했던 건 아닐까요? 돌아보니 부끄럽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아들의 삶과 진심인데 저는 사람들의 시선과 말 한마디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60이 넘어도 아직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부모의 몫은 남의 눈치를 대신 봐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기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히 지켜주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사야노르다는 어머님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도 댓글로 응원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